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을 통한 간편 결제라든지 핀테크 결제가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해외 신흥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핀테크 업체가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핀테크 업체 해외 진출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작년 4분기 국민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 17개사를 보니까 그중에 15곳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었습니다. 최근에 소부장 펀드가 출시가 되고 정부도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을 집중적으로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4분기 국민연금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입니다.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진그룹과 KCGI의 경쟁에서 한진 내부적인 갈등까지 비화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지분 6%대를 보유한 반도건설이 한진칼 경영권의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많습니다. 한진칼 관련된 경영권 이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5면 산업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서 핀테크 업체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피해서 조금 더 넓은 시장을 찾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핀테크 산업 현황을 보시면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강점은 인구입니다. 인구 2억 6,500만 명, 한국 대비 한 5배 정도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보급률은 60%, 현재 핀테크 업체의 점유율은 20%로 성장 여력이 큽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보다는 인구가 적습니다만 현재 핀테크 시장 업체의 점유율이 6% 정도밖에 안 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70%가 넘습니다. 역시 핀테크 업체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한국진흥개발원이죠. 키사는 그 비즈니스 미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현지 기업과 업무 협약 22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베트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70%가 넘습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 같은 경우 가입률이 3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핀테크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거죠. 모바일 금융거래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0대 인구가 전체의 25%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 이체라든지 송금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핀테크 업체가 인도네시아를 주목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테크 보안 업체인 아톤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와 MOU 체결, SI 업체와 MOU를 체결했고요. 모바일 업체인 세틀뱅크 같은 경우 베트남 현지 업체들과 간편 현금 결제 관련 플랫폼 제공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P2P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그 피플펀드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지방은행 BPR 유니버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요. 은행 통합형 P2P 금융 모델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금융 IT 시스템은 아무래도 조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코어 뱅킹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전문성이 있는 국내 업체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2P 업체도 이제 신흥국, 그 P2P 시장, 거래, 그리고 핀테크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키사 같은 경우에도 그 인도네시아 사무소 거점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지 비즈니스 상담회는 지난해로 종료가 됐지만요. 상담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 중에서도 10곳이 넘는 업체들이 아직도 해외 진출 관련 문의를 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살펴봤었던 세틀뱅크나 아톤 같은 그 핀테크 그리고 간편결제 업체들은 최근에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니까요. 핀테크와 간편결제 업체가 해외에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눈여겨보시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작년 4분기 국민연금이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주가 많이 포진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소부장 펀드 출시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작년 4분기 지분을 늘린 코스닥 기업 상위사를 보시면요. AP시스템, YG원,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유니테스트, 대부분 IT,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와이소, 리오테크닉스, 테스 같은 종목군들도 역시 반도체, 장비주, IT 소재 관련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두 종목, 위메이드와 모드투어, 각각 게임주와 여행주죠.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소재, 부품, 장비주에 대한 순매수가 지속된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오른쪽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와이솔부터 그 PSK까지 있는 소부장 관련주인데 2019년 10월 4일까지는 국민연금이 단 지분을 1%도 매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 1월 6일에 5%에서 6%까지 지분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이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매수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 차익 실현도 했죠. 그래서 아모그린텍이나 테크인 같이 주가가 30% 넘게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분을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덕산하이메탈에 대한 지분도 역시 1% 이상 줄였고요. 이들 종목을 보시면은 그 적게는 한 30%에서 많게는 60%까지 거의 두 달 내 급등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국민연금의 그 달라진 매매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가치주를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다면 최근에는 성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성장주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매수 이후 한두 달 정도 주가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수하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한두 달 정도 그 스윙에서 중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소부장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5G, 자율주행, AI,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그 IT 업황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꾸준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잠했었던 전방 산업의 투자 재개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소재, 부품, 장비주 기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소부장 기업들은 이제 급등한 종목도 있고 이제 바닥권에서 좀 돌려나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소부장 관련 기업군들을 리스팅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주가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진칼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진칼의 캐스팅보트를 준 반도건설이 경영권의 향방을 좀 좌우할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먼저 한진칼의 주주 구성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2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부터 그 한진그룹의 3남매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부가 각각 6%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진그룹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강성부 펀드 KCGI입니다. 17.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델타항공이 등장하면서 이 경영권 분쟁은 끝났다라고 기존에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델타항공은 한진칼의 우호 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최대 주주와 델타항공의 지분을 합치면 거의 한 40%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KCGI의 지분을 2배 정도 넘어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영권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것은 집안 싸움 때문이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말싸움을 했다.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28.9%의 지분이 흩어질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KCGI의 힘이 세지는 거고 이 반도건설의 6% 지분이 KCGI의 지분과 결합하게 된다면 지분율 24%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진 오너가의 지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때문에 반도건설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건설 같은 경우 올해 3월 주총에는 현재 추가적인 지분 매입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주주명부 같은 경우에 지난달 26일 폐쇄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공시 기준으로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
지분 6.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해도 3월 주총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건설이 최근에 한진칼 지분을 8에서 9%까지 높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건설이 당장의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 경영권에 개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로서는 이 반도건설의 지분이 KCGI 쪽으로 붙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칼의 주식 매입 이유에 대해서 친분이 두텁던 조양호 회장 소개로 시작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도건설은 한진칼의 우호 지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주총에서 주주를 만나서 의견을 또 수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KCGI 쪽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반도건설이 계속해서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중요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언제든지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 이슈가 부과될 때는 보통 이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죠. 앞으로 한진칼의 주가는 하락할 때마다 경영권 관련 이슈가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급등시키는 모습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진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란에서는 미국에 대한 13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고 이란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지를 논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대응을 한다면 미국 역시 반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흐름들 금일 국내 증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전장 지수가 하락 출발하게 된다면 환율과 수급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